안녕하세요. 김현애 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접대비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실무 교재에 맞춰서 대부분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일단 마찬가지로 이론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대비 파트고요. 접대비에 지금 보시면 페이지는요. 이론에서 우리 465페이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접대비, 기부금, 그다음 지급이자 요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일단 우린 접대비 공부하고 접대비 조정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 지급이자는 우리 실무에서 해당 파트 나올 때 공부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접대비는요. 우리가 접대비, 그다음에 교재비, 그다음 사례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고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죠.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주나 출자자, 임직원이 부담해야 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하고 이걸 비용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 송금불산입 상여로 소득을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주나 출자자, 임직원이 부담해야 될 성질의 접대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법인의 돈으로 접대비로 비용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접대비와 그다음에 기부금, 그다음에 광고 선전비 요 세 가지 모두 다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만약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지출 대상은 우리 접대비와 기부금은 특정인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 광고 선전비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그때는 접대비, 그다음 사업과 무관하다면 기부금,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광고 선전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의 차이는 사업과 관련이 있으나 특정인이냐 불특정 다수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접대비와 기부금의 차이점은요.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사업과 관련이 없는지에 따라서 개념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개념들을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지출을 했지만 그 비용들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때는 접대비인지 기부금인지 광고 선전비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돼요. 지금 광고 선전비는 전액으로 송금을 인정받게 되고요. 접대비와 기부금의 경우에는 한도가 있는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지출처에 따라서 특정인에게 지출하게 되는데 기부금은 지출처에 따라서 기부금의 한도가 별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을 유념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말 문제로 업무와 무관하다, 업무와 무관한 경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접대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지급을 해야 되지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광고 선전비가 되고 광고 선전비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접대비와 기부금은 한도가 있고 그다음에 광고 선전비는 한도가 없다라는 점도 좀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업무와 관련 없이 주주나 출자자, 임직원이 부담해야 될 급여를 우리가 접대비로 법인이 지출하게 되면 송금, 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하게 되고요. 너가 돈 근로소득으로 받아서 세금 내고 그다음에 네가 지출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종업원들끼리 어떤 단체를 조직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복리시설비가 있게 되면 종업원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접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에게 접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법인이 아니면 우리가 접대비가 아니고 그냥 복리후생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이제 단체를 꾸렸을 때 종업원이 어떤 우리가 단체를 꾸려서 복리시설과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있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법인이라면 그다음에 종업원 단체에게 이런 복리와 관련된 그런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했을 때 법인이면 접대비, 왜냐면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 해당되잖아요. 그리고 법인이 아닌 경우라면 그때는 그냥 복리후생비로 봐주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채권 포기액을 볼게요. 자, 채권 포기액 이제 중요한데요. 채권을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접대비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채권을 포기하게 되면 대손금이든 아니면 어떤 비용이든 계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이 사라지게 되겠죠. 장부상에. 그랬을 때 업무와 관련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 이건 뭐죠? 대손이죠, 대손. 그래서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대손금으로 인정을 받고 대손 충당금 한도에 적용을 받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건 대손금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손금으로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든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든지 뭐 그다음에 파산이나 아니면 뭐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대손 사유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 이 두 가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대손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업무와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채권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적용을 받았는데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업무와는 관련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접대비가 되는 겁니다. 접대비.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기부금으로 한도 내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이 이제 포기를 했는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전에 빌려줬던 채권이에요. 돌려받을 돈이에요. 그러면 이 채권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서 전액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한테 돈을 빌려줘 놓고 이걸 돈을 돌려받지 않고 돈을 돌려받지 않은 거예요. 전에 돈을 빌려줬었는데 이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채권을 못 받는 것으로 우리가 채권을 포기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 유출된 것으로 봐서 전액 송금 불산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 있고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송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접대비, 그다음에 업무와 무관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기부금으로 봐서 한도 내에서 지금 보시면 이 대송금, 접대비, 기부금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는 이 대손금은 대손충당금의 한도에 적용을 받죠.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요것들은 이제 한도를 적용받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이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전액 송금불산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접대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다음에 해당되는 부가세는 모두 접대비에 포함되는데 공급의제에 해당되는 경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거예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뭐 100원에 10원으로 사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이거를 팔지 않고 누구한테 준 거예요?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돼서 우리가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가세가 120원에 만약에 시가로 거래가 된다. 이 해당 재화가 120원에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2원의 부가세를 부과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면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부가세 예수금은 이제 12원이 되겠죠. 근데 이 재고자산의 원가는요. 재고자산은 얼마가 나간 거예요? 자, 100원짜리가 나갔잖아요. 100원짜리가 나간 거니까 자, 원가가 100원이죠. 그래서 재고자산 100원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해서 112원을 지금 재고자산, 이건 공제를 못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접대비로 처리한 다음에 얘는 또 한도에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 거래 징수당한 부가세 매입세. 애초에 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은 거예요. 매입을 해올 당시에 우리가 현금으로 사왔는데 110원을 주고 사왔는데 원래는 접대비와 관련된 것들은 자, 100원에다가 부가세가 별도죠. 그래서 부가세를 이제 부담을 하고 사왔는데 이 부가세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접대비로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은 부가세 대급금이 되지 못한 그 금액은 어차피 실제로 우리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고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접대비로 계상한 다음에 한도에 적용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는 공급의제 사업상 증여에 해당돼서 우리가 거래처에 납품을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을 이제 거래처에 그냥 납품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업상 간주 공급에 해당돼서 매출세액으로서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접대비로 인정받는 요 분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접대비를 지출하면서 우리가 부가세를 부담하긴 했지만 그 금액은 어쨌든 접대비에 해당이 된다. 왜냐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단계에서 아예 공제를 못 받은 그 매입세액을 두 번째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다음에 광고 선전 목적의 견본품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증정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로서 광고 선전비는 전액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특정 거래처, 자, 불특정 다수의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가 맞고 특정 거래처에 증정을 하게 되면 원칙은 접대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원칙은 접대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물품당 10,000원 이하에 해당되면 이거는 광고 선전비로 봐주겠다. 그래서 전액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 자, 10,000원 이하짜리 뭐 연필, 그다음에 볼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은품 형태로 해서 특정 거래처에 줬어요. 그거는 좀 접대비로 하기가 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 접대비에 그 적격증빙 수취 의무 대상 그 접대비가 있는데 그게 이제 10,000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랑도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광고 선전비로 구분하는 접대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10,000원 이하는 광고 선전비로 봐서 우리가 광고 선전 목적의 견본품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는 10,000원 이하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다. 근데 10,000원을 초과하면서 10,000원을 초과하는데 1인당 연간 30,000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그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로 전액 송금을 인정해 주게 되고요. 자, 30,000원을 초과하게 되면요, 그때 접대비로 봐서 한도 적용을 받게 된다. 어쨌든 우리가 특정 거래처에 증정을 하게 되면 견본품이든 뭐든 원칙은 접대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10,000원 이하는 전액 송금 인정, 전액 광고 선전비로 봐서 전액 송금으로 인정해 주고, 10,000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30,000원 이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다이어리를 15,000원,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서 다이어리를 15,000원짜리를 2개를 줬어요. 이거는 사실 접대비라고 보기가 서로 그렇다는 것이죠. 상대방 거래처도 접대를 받았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다이어리 2개 가지고 사실 상대방은 이거를 내가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우리 회사를 알리고 널리 알리는데 그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로 전액 송금이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30,000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금액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로 보겠다. 자, 그다음에 판매 장려금의 경우에는요, 접대비로 보지 않고요, 사전 약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매 장려금을 우리가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는 어쨌든 판촉비의 성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접대보다는 우리 회사 거 많이 사줘서 고맙다, 혹은 많이 앞으로 사줘라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광고 선전과 같은 그런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접대비로 보지 않고 사전 약정이 있는지 여부 상관없이 우리는 전액으로 송금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건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이 판매 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은 많이 나오니까 말문제 대비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전 약정을 불문하고 사전 약정이 있는 판매 장려금, 사전 약정이 없는 판매 장려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전액 송금으로 인정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현물 접대비를 보겠습니다. 현물 접대비는 뭐냐면 우리가 현물로 주는 거예요. 접대를 하는데 현물로 만약에 접대를 하는 경우에, 그래서 물건으로 주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시가와 장부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현물 접대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문제로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에서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접대비의 경우에는요, 발생주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접대 행위가 이루어지고 접대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접대를 한 거죠. 이때 접대를 하고 이게 지급이 안 된 거예요. 돈은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쨌든 우리 그 행위가 발생한 우리가 접대비는 발생주의고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금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현금주의에 해당돼요. 그래서 기부금은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이 실제로 나간 시점에 기부를 한 것으로 보는 거고, 접대의 경우에는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날, 그날을 귀속 시기로 봐서 그날의 송금으로 접대비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이 접대비를 우리가 지출한 사업연도 손비로 처리하지 않고 2월을 시키는 거예요. 돈이 나가긴 했는데 이거를 뭐 성급 비용으로 계산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접대비로 봐서 단기 비용으로 보아서 우리가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단기 중에 접대비가 너무 많게 되면 접대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접대비의 귀속 시기를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X 1년도에 접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접대비 한도가 다 꽉 차고 X 2년도에는 접대비 한도가 널널할 것 같다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거에 대해서 성급 비용으로 계산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비용을 성급 비용을 계산하면 성급 비용과 그다음에 접대비를 계상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발생주의라는 거, 그다음 기부금은 현금주의다. 이걸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접대비의 세무 조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접대비는요. 일단 접대비의 범위.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접대비가 채권 포기액이라든지 그다음 종업원 단체에 대한 복리 시설비, 그다음에 채권 포기에 접대비에 관련된 부가세, 광고 선전 목적의 견본품, 판매 장려금 이런 것들을 보고 접대비인지 기부금인지 광고 선전비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먼저 발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접대비는 일단은 우리가 지출한 회사의 접대비하고 회사 계상 접대비하고 그다음 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한도 초과가 있게 되면 우리는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접대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한도 시부인 대상이 되는 접대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법상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게 바로 접대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거를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금이 나가면서 이거는 접대비에 해당이 된다. 한도 시부인 대상이 된다. 한도가 한도로 이제 시인이 되느냐, 한도 내로 인정이 되느냐, 아니면 한도가 부인되느냐, 이게 한도 시부인인데 어쨌든 이렇게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접대비를 일단 소팅을 해놓고 이거를 과연 이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적격 증빙, 지출 증명 서류 적격 증빙을 수취했는지 여부를 두 번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출 증명 서류, 그래서 증빙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빙이 불비되었다. 자, 증빙이 불비가 되었다면 객관적인 지출 사실이 미확인되고 증빙이 없어요. 자, 증빙이 없어. 증빙 자체가 없다. 이거는 송금 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요거는 말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증빙 불비, 증빙이 없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일단은 무조건 송금 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지금 아까 보시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케이스. 자, 여기 보시면 자, 주주나 출자자, 그다음에 임직원이 부담해야 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하고 이걸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송금불산입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잖아요. 그래서 임직원이 부담해야 될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하게 되면 그때도 송금불산입 상여가 되겠죠. 자, 주주가 하게 되면 송금불산입 배당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증빙불비, 증빙을 우리가 구비하지 않았어요. 돈을 접대비가 나가긴 해서 접대비라고 계산을 했는데 아예 영수증이든 뭐 개인 카드든 어떤 카드 영수증이든 뭐 인보이스 든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증빙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객관적인 지출 사실이 불가능하다면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때는 송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적격 증빙이 미비된 접대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송금불산입 그다음에 기타 사회 유출. 자, 이건 뭐냐면요. 증빙을 수취했어요.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이게 적격 증빙이 아닌 거예요. 뭔가 그 객관적으로 이 접대비라는 거를 접대비를 지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영수증은 있는데 그게 적격 증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격 증빙 미비 접대비의 경우에는 일단 영수증을 수취했지만 우리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이에요. 자, 적격 증빙엔 그럼 뭐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계산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이 신용카드 중에서는 뭐 체크카드, 직불카드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체크카드, 직불카드, 뭐 김영식 선불카드 등등등 이런 카드 종류. 어쨌든 여신협에 등록되어 있는 그 카드사로 송금 그 내역이 발송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 비적격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 신카 중에는 우리가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고요. 법인 명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이걸 개인 신용카드라고 해요. 임직원 명의의 개인 명의 신용카드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앞에 보시면 그 송금 입증 책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송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페이지 45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접대비하고 기타 업무 관련 비용 이걸 두 개를 나눠서 기준금액. 자, 기준금액이 우리가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접대비 이외 비용은 3만 원 기준입니다. 3만 원. 근데 접대비 중에서 경조사비는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접대비와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기준금액을 초과했는데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송금 불산임이고 우리가 접대비는 가산세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타 업무와 관련된 일반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은 하되 가산세 2%가 부과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 있죠. 할게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세금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 비용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얘는 직원 카드 사용액이 임직원 카드의 사용액이 인정이 됩니다. 이걸 개인 카드라고 나오는데 자, 개인 카드가 인정이 돼요. 하지만 얘는 직원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이거를 영수증으로 봐요. 직원 카드. 그래서 개인 신용카드. 이거는 우리가 아예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업무 관련 일반 비용은 3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직원카드 사용액도 인정이 되지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직원카드를 사용하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영수증을 받아온 거로 간주하게 돼요. 영수증. 그래서 직원카드 사용액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적격증빙 서류가 아닌 거에는 법인 명의로 발급되지 않은 신용카드, 그러니까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겠죠. 그래서 적격증빙 서류가 아닌 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말고 나머지인데 지금 보시면 기타 업무와 관련된 요 지금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같은 신용카드여도 체크카드여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는 적격증명 서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적격증빙 미비 접대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건다. 근데 이때는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예요. 초과하는 접대비면서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되더라도 이런 적격증빙을 미비하게 되면 그러면 10,000원이나 20만 원 이하는 이런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00원을 초과하면 그때 우리가 이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되고 적격증빙이 미비되면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자 상여하고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가맹점 명의, 즉 위장 가맹점 사용분 이것도 적격 증빙 서류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위장 가맹점 명의로 매출 전표 등을 발급받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더라도 위장 가맹점에서 사용한 거는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금액 기준 1만 원이랑 2만 원, 20만 원이죠. 20만 원. 우리가 그 경조사비 경우에는 20만 원인데 그 기준금액 이하가 되면은 우리가 증빙을 구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요, 그때는 증빙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적격증빙을. 네, 적격증빙. 그래서 적격증빙이 미비하다. 영수증을 받았다. 여기에는 이제 개인 명의 신용카드, 그 다음에 위장 가맹점 신용카드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이다. 자, 그런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당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적격증빙 수취 예외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수취 의무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대외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자, 접대비가 지출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어서 적격증빙 수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즉 국외 지역에서 지출하는 거죠. 저기 아프리카로 우리가 출장을 갔어요. 아프리카에 이제 공사랑 이런 공사 현장을 이제 우리 따오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우리가 음식을 사 먹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건 출장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증빙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증빙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가 그 아프리카어를 자, 아프리카어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못 알아보잖아요. 특히 뭐 아랍 같은 데 가보시면 아랍어로 영수증 줄 거 아닙니까? 친절하게 그 뭐 아프리카 그 시장에 있는 음식점 주인이 한국어로 번역기 돌려서 영수증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불가피해요. 어쨌든 우리 해외 나가가지고 지출에 출장 가서 돈 쓰는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용카드가 발달된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대비들은 영수증을 가져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적격증빙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영수증만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뭐 해외 나가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공사 같은 거 계약을 따려고 공사 계약을 따러 갔는데 거기에다가 그 공사 계약 딸 때 죄송하지만 접대비가 송금으로 불인정돼서요. 저기 대표님이 결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공사를 따려면은 우리가 어쨌든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출은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지급한 지출. 즉 농어민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신용카드 가맹점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농민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농어민분들은 그런 단말기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게 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통장 이체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회사를 통해서 지출해서 우리가 그 지급 내역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접대비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이거는 이제 자기가 생산한 제품에 해당이 되죠. 이걸 바로 현물 접대비에 해당되고 우리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데 우리 회사가 생산한 재화를 가지고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만년필을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상대방 거래처에서 거래처 사장이 만년필을 엄청 좋아한대요. 그러면 그 만년필을 선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접대 목적으로 우리 주요 고객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내는 곳인데 우리의 그 만년필 하나 따위 바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고 현물 접대비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자가 생산 현물 접대비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 내가 사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든 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한 접대비.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페이지 실무 353페이지 보시면은 요게 이제 있는데 우리 이론 교재는 없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강재화가 있다면은 금강재화 상품권 금강재화 상품권이죠. 이런 금강재화 상품권을 금강재화가 상대방 거래처에게 줬어요. 이거 우리가 발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사온 게 아니라서 우리가 금강재화인데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준다면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산 내역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니까 영수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래처와 약정에 의해서 매출채권을 포기했다. 자, 매출채권을 포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때 매출채권을 포기하면 우리가 받을 부가세 금액도 같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든지 관련된 증빙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도 안 주는데 돈을 안 받기로 해놓고 관련된 이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 구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물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는 있는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는다는 거는 이거는 매출채권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런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래처와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포기액이 우리가 적격증빙을 미비하더라도 그래도 송금으로 법인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출들을 주고 실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지출들인데 증빙을 구비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접대비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우리가 접대비로서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2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2단계가 제일 어렵고 우리가 이제 실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2단계를 제일 잘 판단해서 증빙을 잘 수취했는지, 그래서 증빙이 10,000원인지 우리 또 10,000원인지 20만 원인지 경조사비인지 일반 접대비인지 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게 증빙 수취 예외인지 그 세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 한도 시부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도 시부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접대비 한도액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더해서 결정이 돼요. 첫 번째 일반 접대비하고 그다음 문화 접대비가 있습니다. 자, 문화 접대비는요. 우리가 접대를 할 때 이제 막 안 좋은 술집 가가지고 이렇게 술 먹고 막 이런 유흥을 즐기는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어떤 걸 장려하는 거예요. 막 문화 티켓, 영화 티켓이라든가 아니면 뮤지컬 티켓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접대문을 좀 건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문화 접대비를 만약에 주게 되면 그러니까 뭐 도서 상품권이나 문화 상품권이나 아니면은 뭐 오페라 상품권, 뭐 오페라 티켓 이런 것들로 만약에 우리가 주게 되면 그때는 한도 금액을 더 늘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접대비 한도 금액을 기억하기보다는 어쨌든 문화 접대비를 별도로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거,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 접대비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 한도에다가 수익 금액 한도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기본 한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은 1,200이고요. 그다음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1,200만 원, 중소기업은 4,600만 원의 이제 기본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당 사업연도 개월수가 있다면 신규 개업했다면 예를 들어 7월에 개업했어요. 그러면 12월까지 우리가 사업을 영위한 게 이제 6개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12분의 6만큼만, 즉 3,600에 12분의 6을 하게 되면 1,800만 원을 기본 한도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익 금액별 한도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일반 수익 금액과 특정 수익 금액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수익 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접대비 금액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죠. 예, 그래서 저희 회사 디자인텍스하고 그다음 삼성전자하고 접대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다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면 그에 맞춰서 접대비 한도를 좀 늘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접대비의 한도는 기본 한도에 수익금액별 한도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또 악용해가지고 이 수익금액 중에서 특수관계자가 있으면 특수관계자하고 가공 매출을 만들어서 이거를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접대비를 엄청나게 제출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수익금액은 따로 빼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이 금액만큼은 이 적용률에다가 10%, 즉 얘는 그냥 적용률을 곱해서 계산하지만 얘는 10%만 인정해주겠다. 왜냐면 너희들 가공 매출, 우리 가공으로 매출을 일으켜서 특수관계인 법인에 해당되니까 아빠가 딸한테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그걸로 접대비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 특정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10%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적용률을 보실 텐데요. 적용률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조금 틀려 있어요. 근데 적용률은 어차피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률은 지금 좀 틀리거든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이후로 개정이 됐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페이지 467페이지에 있는 적용률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개정이 돼서 지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용률은 이게 맞지 않는 거고 어차피 적용률을 우리가 지금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걸 적용률을 곱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특정 수익 금액을 고려해서 수익 금액별 한도와 기본 한도로 구성되고 이 1,200만 원과 3,600만 원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 접대비는 별도로 세팅을 해줘야 우리가 한도가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접대비 한도가 결정이 되면 우리 접대비 금액과 그다음에 한도 금액을 비교해서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이거와 한도를 비교해가지고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한도 이내로 지출했다. 그러면 별다른 세무 조정이 없게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문화접대비는 이런 용도로 지출하는 거래요. 그래서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박물관 등과 같은 그 다음에 뭐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뭐 비디오물, 음반, 그냥 음악 영상물, 간해물 구입. 어쨌든 이거 다 읽어보시면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 문화접대비라고 하는구나. 근데 우린 문제에서 문화접대비라고 줍니다. 문화접대비만큼 이렇게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거구나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일단 1단계는 우리가 접대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접대비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광고 선전비랑 구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송금하고도 구분해야 됩니다. 대송금하고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요 항목들을 반란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 한도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증빙이 아예 없어요. 증빙이 아예 없게 되면 그때는 이제 사적 사용 경비에 해당돼서 송금, 불산입, 상여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 이게 증빙, 그 다음 증빙 단계에서 증빙을 수취했어요. 근데 적격 증명 서류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했다. 그렇게 되면 경조사비 외에는 10,000원 초과인지 10,000원 이하인지, 그다음에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20만 원 초과인지 20만 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자, 10,000원 이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접대비로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접대비로 인정하고 한도시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만 원 이하도 마찬가지로 접대비로 인정이 되고 한도시 부인을 하는 것인데, 자, 10,000원을 초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했는데
초과했는데 기준금액을 초과했는데 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적격증명 서류가 아닌 다른 영수증을 수취했다면 그때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증빙불비 시의 상여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어떤 것들이 뭐 임직원이나 아니면 요 접대비 분류할 당시에 아까 좀 그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주주나 임직원이 부담해야 될 접대비를 회사가 법인의 비용으로 접대비로 처리하게 되면 그건 송금불산입 뭐 사회유출로 처분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건당 20만 원 초과를 하게 되면 자, 이때는 송금불산입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 외에 영수증, 영수증을 수취한 거죠. 이건 증빙이 아예 없었던 거고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적격증명 서류가 아닌 경우 그 경우에는 10,000원을 초과하거나 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그렇게 처분합니다. 왜냐하면 영수증은 우리가 수취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상여 처분해서 또 이제 대표자나 임직원에게 과세를 하는 거 너무 하다는 것이죠.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뭔가 이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못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한도는 이제 일반 접대비와 문화 접대비를 더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고 일반 접대비에서는 이제 기본 한도와 그다음에 수익 금액 한도로 결정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별도로 고려해 줘야 되고 기본 한도의 경우에는 1,200만 원, 그다음 중소기업은 3,600만 원. 그리고 이 3,600만 원에 대해서는 곱하기 12분의 사업연도 월수 해당 신규 사업 개시 월부터 우리가 기말까지의 기간으로 안분 계산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도 초과액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자산 계상 접대비가 어떤 거냐? 이건 뭐냐면요. 페이지가 4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100만 원의 접대비를 지출을 했는데 접대비 한도는 지금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러면 우리는 이 추가적인 50만 원을 송금불산입을 해야 돼요. 50만 원을 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일부는 이 중에서 30만 원은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30만 원은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유무형 자산으로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이고 건설 중인 자산에 해당되고 이거는 이제 유무형 자산에 접대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에 접대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을 때 과연 이 한도 초과액을 이 50만 원 한도 초과액을 어디 비용에서 즉 비용과 그러니까 이 접대비가 건설 중인 자산과 그다음에 유무형 자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접대비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접대비라는 비용 처리 단기 비용 처리한 거 외에도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 자산에 들어가 있는 접대비를 과연 어디에서 먼저 부인할 것인가? 이 50만 원에 대한 부인액을 어디에서 부인할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지금 비용에서 30만 원 비용부터 지금 보시면 비용 계산부터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이 될 것인데 지금 만약에 자산으로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은요. 자, 건설 중인 자산은 그럼 만약에 2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건설 중인 자산만큼 줄여줘야 되잖아요. 이 금액은 부인돼야 되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자산 계상되어 있는 것을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이제 부인, 송금불산이 20,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건설 중인 자산인지 유무형 자산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한도 초과액에 대한 계산이 달라지고 세무 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 한도 초과액, 접대비에 대한 한도 초과액은 우선적으로 비용에서 가장 먼저 부인하고 그다음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 자산 순서대로 이렇게 한도 초과액을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부인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순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정은 어려우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면 이 접대비가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게 되면 그때는 이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는 요 세무 조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순서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먼저 부인을 할지 그걸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건 그냥 참고 목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내국법인이 경조금이 아닌 일반적인 접대비인데 지출한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한대요. 그러면 우리 적격증비를 수취해야 되죠. 근데 수취하지 않으면요, 그 금액을 송금에 산입하지 않죠.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주나 출자자, 그다음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해야 될 그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고요. 송금불산입 사회 유출 처분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법인이 광고 선전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을 한대요. 그러면 그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 보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접대비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대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즉 접대비는 자 접대비로 지출을 해놓고 이거를 돈을 안 준 거예요. 자 미지급금 이렇게 계상해놨어요. 예,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우리는 현금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미지급금을 실제로 지출할 때 접대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비용으로 계상을 했을 때 그때 접대비를 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그래서 우리 접대 행위는 발생주의에 따른다. 그리고 기부금은 이제 현금주의에 따르는 거죠. 기부금이었다면 실제 지출할 때 그때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접대비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현금주의라면 근데 우린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미지급금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대비는 이제 개념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바탕으로 접대비 실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아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